나이스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이스 심포지엄을 열게 된 이유는 나이스 생가터 복원, 나이스 기념관 건립이라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이 심포지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는 사과나무를 또 심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또 준비하고 먼저 간 선구자 나혜석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훌륭한 좋은 점을 우리가 이어가고 또 사람에 따라서 공과 관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그런 부분대로 다 남겨놓고 우리가 좋은 점은 물려받고 이어받는 그런 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나혜석은 정말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1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아직 나혜석을 따라갈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구자 나혜석을 기념하면서 이 심포지엄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나혜석은 여러 사람들이 공론이 자자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공론이 자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분의 발제자는 김은동 고모님께서 수원 지역 유명 인사입니다. 수원 지역을 사랑하고 그런 애양심으로 나혜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토론자 정인성도 또 수원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강규 시인이라는 한국 유명한 시인을 모셨습니다. 이 시인은 나혜석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반대의 생각도 있고 어느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다 취합하게 해요. 나혜석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좋다 하는 사람만 모시면 토론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또 아닌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혜석을 우리가 얘기하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자이신 노준식 선생님, 우리 나혜석 지금 예술 강의 수업을 듣는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견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우리 나혜석에 대한 그런 호기심 때문에 수업에 왔다가 지금 7개월째 나혜석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 지역의 사람 토론자와 발제자가 있고 여기 수원에 또 태어난 토론자와 발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은동 고모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인성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강교 시인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준식 토론자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이 타 지역과 또 비지역 사람들이 또 대화를 나누고 각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나혜석이 앞으로 기념한 걸릴까 생가터 복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나혜석의 인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그런 건립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얘기가 도출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혜석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기조 연설을 김은동 시인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지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료 보면은 제가 제목을 나혜석을 새롭게 재조명해야 할 이유, 정월 나혜석의 봄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런 주제로 제가 발제를 합니다. 저는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는 수원 사람입니다. 수원 사람으로서 나혜석을 얼마나 현재까지 조명해 와고 있는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 발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가장 나혜석을 사랑하는 분만 여기 모였어요. 수원의 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오영규 예총회장이 있고 또 나혜석이 그리던 그림과 또 문학
대표하는 우리 이번에 새로 미협 회장이 된 김대준 회장 미술협회, 또 김은기 우리 문협회장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시장이고 뭐고 시의장 안 와도 돼요. 이 세 분이 왔기 때문에 수원의 풍예시의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 나혜석이 53년 동안 산 세상은 어떤 거냐? 우선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9년, 130년입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간 13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나라는 어떻고, 인근의 일본은 어떻고, 인근의 중국은 어떻고,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혜석이라는 인물을 정확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시점에서 나혜석을 바라보면은 좀 이해하는 폭이 좁아집니다. 자, 대한민국의 나혜석이 태어나는 해 서재필이가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그게 벌써 조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세계는 제1회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돼요. 그러면서 나혜석은 세계를 사면서 독립협회니까 이제 일제가 한발 지배하기 시작하는 전초전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진행돼요. 세계는 어떻게 됐냐면 1차,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그 지구상의 전쟁통입니다. 강대국들의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때 다시 조선은 일제가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에 독립에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 국제보상운동도 벌어지고 또 일본의 유학생들이 또 2월 11일 날 독립선언 운동도 하고 만세운동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고종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헤이그에 이준 열사라든가 만국평화에 보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일본 놈들이 투집을 잡아갖고 이제 고종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순종이 됩니다. 그러다 순종이 죽어요. 그 다음 순종이 죽는 해 장례에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흐름이 가면서 그러면서 총독부가 생겨서 안중근 의사가 할빈에서 이또 흐름을 저격합니다. 또 윤봉길은 상해에서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런 일련의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나혜석이라는 사람이 18살에 태어나긴 수원에서 태어나갖고 지금 매향 여중이죠. 거길 졸업하고 서울 진명여고 그리 진출합니다. 그러다가 졸업과 동시에 18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자, 18살 유학 간다는 게 그 당시에 보면은 아버지가 시흥군수 그 다음에 용인군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아주 부유한 집안이죠. 그러니까는 일정 그런 시대에 유학을 18살 보낼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18살에 일본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좀 개방적이고 또 가고자 하는 나혜석도 벌써 보통 사람 이상해요. 개방적인 거예요. 신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떠나갔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자기 희망하는 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스캔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이제 김우영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고 이런 행렬이 이어져서 옵니다. 그러니까는 나혜석의 생애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니다. 어느 정도라는 거. 자, 그러면 수원 사람인데 과연 나혜석을 얼마나 조명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냉정히 짚어야 돼. 여러분들도 여기 미술협회 회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인들도 있는데 과연 나혜석이 문인이면서 화가였는데 그럼 우리가 그 후배가 130년 전에 살았던 그 정신을 얼마나 우리가 이어가고 있느냐, 또 수원시라는 것은 나혜석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느냐, 이건 냉철히 봐야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이 심포지엄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원의 나혜석의 흔적이 뭔가, 나혜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 한번 뒤집어 보면서, 그래서 그분의 이제 문학적 가치라든가 미술사적 가치, 이런 건 우리 공강규 시인께서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혜석을 성각자라는 말을 핍니다. 성각자, 앞선 자, 깨달을 각자, 누구보다도 시대를 앞서서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 못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일본에 유학 가서도 거기서 일본 유학 가서 미술 여자 대학을 서양학부를 들어갔지만은 먼저 활동한 문학적 활동부터 한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미술 공부하러 갔는데 문학 활동부터 했어요. 그 유학생들 잡지에 학지광일 잡지에 작품 발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냥 글을 통해서 그런 욕구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학 때문에 최승구라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최승구가 이제 보성전문학계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고려대 전신이죠. 그래서 졸업하고 개요대학에 문학부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최승구의 같은 그 문학지의 작품 발표한 거 보면서 서로 친근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최승구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나혜석이 접근한 거예요. 둘이 연애를 했어요. 관계를. 그러다가 이제 최승구가 나중에 이제 죽죠. 그래갖고 이제 김우영이가 이제 접근해가 김우영이도 딸 하나 있는 저 또 이혼한 남자야. 그러니까 그것도 교토 제국대학에 다니고 있는 법학도고 그래서 이렇게 친분돼갖고 나중에 이제 집요하게 되니까 이제 결혼하게 돼서 조건을 붙이자는 거예요. 첫째,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라. 두 번째, 내가 평생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하지 마라. 세 번째, 시어머니하고 먼저 전체 하고는 같이 살지 않게 해달라. 그 전에 조건은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최승구 무덤에 비석 세워달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 못한 참 이 앞서가는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나혜석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다가 53세에 행렬병자로 이제 죽게 되고 무덤도 없잖아요. 시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불우한 생애를 마쳤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활동한 거는 지금 시대의 평가라면 엄청난 일이다. 그 당시에 130년 전에 그 일제 암흑기에 세계는 전쟁터이고 그때 뭐 히틀러도 이태리에 무솔리니도 나오고 히틀러도 나오고 뭐 이럴 때요. 그때가 맞죠. 세계가 그냥 1차 전쟁, 2차 대전 이런 세세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저희 미국의 루즈벨트 뉴딜 공항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하고 뭐 한 세계가 좀 불안한 그런 세대에 53년 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타이틀을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타이틀이 없었죠. 이제 후세 사람들이 나혜석을 연구하고 뭐 논문 발표하다 보니까 최초자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대강 제가 세보니까 한 17가지가 한국 근대사에 최초라는 말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조명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물론 나혜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럼 보는 쪽이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교재에 보면은 두 번째로 나혜석이 남긴 작품이라고 해갖고 미술 작품과 문학 작품이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열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혜석은 예술로 그 당시 시대를 뒤흔든 그런 불꽃 같은 나혜석이다. 그래서 나혜석이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이라는 것은 말 없는 시이고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림과 시를 섭렵하면서 자기는 그거는 일체감을 갖고 활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도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이순옥 우리 고문도 얘기했지만은 뭐 300여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발표 안 된 작품도 있으면 그 이상 됐겠죠. 그러나 현존한 작품이 별로 없어요. 나혜석이가 조선 미전이나 제국 미전에서 입선을 했잖아요. 근데 조선 미전에서 입선한 작품도 한 점도 남아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작품을 폐기한 건가? 왜 안 남았는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연구하는 사람도 좀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지구상에 나혜석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 자, 수원에 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에 나혜석 코너가 있어요. 그럼 나혜석 작품이 뭐가 있느냐 하면 딱 두 점이에요. 나혜석 초상화,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인 김우영의 초상화. 이 두 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찾아내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노력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술도 보면 우리 저 미협 회장도 왔지만은 미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파리에 가기 전과 후와의 그 화풍이 달라졌다. 가기 전에는 그런 인물화와 풍경화, 저 나혜석이 가장 좋아한 장르가 이게 풍경화. 그래서 풍경화가 많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전반전에는 주로 인물과 풍경화를 그렸고 파리에 갔다 와서는 파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 미술 사조가 이 야수파는 건 원색이나 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하는 색감이 뭐 그런 형태의 야수파 또는 독일에서 일어난 표현파 뭐 이런 양상으로 그 그림 양상이 변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혜석의 그림은 그 당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높게 평가를 받았다는 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은 미술 작품에 대해 얘기했고 그다음 문학 작품도 사실은 근대 여성 문인의 일기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작품인데 장르를 넘나들었어요. 서필도 하고 소설도 단편, 장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희곡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람기도 이렇게 이제 여행기도 쓰고 아주 다양한 장르에서 넘나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금기를 깨뜨리는 그런 걸 작품에 많이 묘사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혜석에 보면서 그러면 그동안 그 후에 나혜석 사후에 이렇게 저 작품은 얼마나 후세 사람들 썼는가 그걸 제가 다 조사했어요. 현재 제가 조사한 거는 여기 보면 나혜석 관련 조사라고 해서 쭉 보면 번호가 몇 번까지 있냐면 56번까지 있어요. 56번이 이게 금년도에 발행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혜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사적 인물로 부각이 돼서 이게 작가들이 작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은 번호 10번이 있어요. 10번 시집 불꽃 온 나혜석 이순옥 또 20번 나혜석이 활짝 웃고 있어요. 이순옥. 내가 조사한 바에면요 문인이 수원 특히 문인이 시집을 단독으로 나혜석에 관해 쓴 사람이 이순옥 시인뿐이 없어요. 요 딱 두 권. 여기 시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문인들이 200여 명이 넘는데 나혜석에 관련해서 시집 만든 사람이 이순옥 시인 하나요. 그것도 딱 두 권. 이제까지 나온 거 뭐 전기라든가 학술 논문 이런 거 많은데 단독 시집으로 만든 거는 이순옥 시인이 대한민국 유죄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네요. 또 그 저서 중에 28번 한번 보세요. 28번 그때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 거 이게 뭐냐면 김진이 누구냐면요 나혜석 씨가 자녀를 준 중에 서울대교 법대 김진 교수가 서울대 법대 교수예요. 그 다음에 김건희 한국은행 총재. 그 다음 따님 한 분은 이제 교사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은 죽었죠. 그래서 이 자기 엄마가 타계한 지 60년에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중앙일보
LA 주재 기자가 이분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혜석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 그 기자가 계속 주저하고, 야, 우리 공저로 한번 이거 글을 한번 책을 만들자. 그래 이제 본인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워낙 엄마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당시에 자기도 엄마하고 접촉한 적도 없고 엄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단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문에 엄마 비슷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아는 척한 거, 그걸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나중에 다음부터는 만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평생 만나지 못한 건데, 그 기억 하나 갖고 이제 계속 이제 희미한 흔적을 잡아서 하기 한 60년 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제목은 자기가 붙인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하고 공조로 해서 제가 이 책을 알라딘 중고에서 사갖고 제가 탐독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정이 거기에 듬뿍 들어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열고된 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혜석을 주제로 한 소설이 뭔가. 그 후에 많은 작가들이 사실 나혜석이 이제 단편과 장편 소설을 이렇게 썼는데, 이 후대의 작가들이 나혜석의 그런 그 당시의 문학적, 이 나혜석을 소재로 한 내용입니다. 이런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혜석 관련 논문,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원에 설치된 나혜석 흔적. 자, 화가 나혜석의 표석이 탄생지 신풍동, 그 당시 신풍동인데 지금은 이제 행궁동이죠. 저 거기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 뼘 정도, 조그만요. 표석만 있어요, 그죠? 그 옆에 커피숍은 더 크고.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순옥 회장이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만든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행궁동이 그거 땅값이 말이 안 해요. 거기 팔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생가터가 진짜 생가터이라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대강 요 정도에 살았겠구나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그래도 거기 가보면 표석하고 양력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 좀 요즘 그 핫한 거리이기 때문에,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수원을 찾는 외부인들이 나혜석의 인물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꾸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나혜석거리. 여러분 나혜석거리 가보셨으면 모르겠어요. 이 나혜석거리도 이 나혜석 기념사업회 유동준 회장이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이게 나혜석거리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원시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설치 장소가 이제 음식문화거리라 그런지 거기 그게 전부 술집이고 뭐 그런 음식점이지, 나혜석과 관련된 뭐 서점이 있나, 골동품이 있나, 아트리에가 있나, 갤러리가 있나, 무슨 집집마다 그림 한 점 붙인 점포가 있는가. 단지 덩그러니 나혜석 동상 입상하고 저기 가면은 벽체 있어요. 벽에 보면은 가운데 벽에 절벽이 가운데 뚝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소나무처럼. 그건 뭔 의미냐면 나혜석이 남성주의 그 사회를 자기가 그 벽을 깨뜨렸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부조된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가 뭔지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어요? 자, 나혜석이 유명한 화가였지만은 일본 가서도 미술 공부하러 갔는데 문학 활동도 먼저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나혜석 그림이 부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혜석 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시, 누가 뭐 보신 분 있어요? 어떤 시가 거기에 부각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인형의 가, 집가자. 인형의 가가 시가 거기 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수원분들도 거기 뭐 잘 가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나해석거리도 좀 앞으로는 저 인사동 측으로 이런 그 나해석과 관련된 그런 샵이 들어서도록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해석에 이제 이 관련돼서 또 이제 하나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나해석 이제 흔적 중에 나해석 미술 대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 미술협회 회장도 와 계시지만은 그 나해석 미술 대전이 지금 올해가 29번째죠. 그래서 미술 대전이 굉장히 역사가 지금 그래도 오래됐습니다. 미술 대전이 199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29회를 맞는데 전국 대상을 하는 거예요. 여성을 대상으로. 그 자리가 잡혔어요. 초창기는 대상에 대해서 100만 원만 줬는데 지금은 1,500만 주죠.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그러니까는 이제 100만 원이 1,000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수상인가는 500만 원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술 대전, 나해석 대전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술은 정착이 돼가는 거예요. 전국 규모로 하는가. 그 다음에 문인협회에서도 이제 나해석 문학상을 199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나해석과 관련 없는 작품을 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해석을 소재로 한 작품만이 대상이 돼서 그래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해석 문학상도 지금 김은규 회장이 그저 상금도 없었어요. 상장만 줬는데 50만 원씩 주는데 이것도 소문인만 대상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전국 단위로 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금도 좀 저 미술협회 1,000만 원 주듯이 1,000만 원, 500만 원을 주더라도 이렇게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해석을 연구하는 단체가 어디 있느냐? 유동준 씨라는 분은 나해석과 관련이 없어요. 수원 사람인데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나해석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문인도 아니에요, 화가도 아니에요. 그 나해석을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해갖고 심포지움도 걸리고 그분 때문에 문공부도 쫓아다녀서 문화인물 할 때 나해석 인물을 해갖고 예술전당에서 전시도 해갖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포지움 때도 나해석의 전집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도 지금 연세 90이에요. 그래서 예산 지원도 받지 못하니까 지금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두 번째는 학자들이 나해석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회 만들 때도 아주 열렬하게 나해석 학회지도 만들었어요. 나해석 연구라고 학회지도 만들고 9호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이것도 예산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대학 교수들 논문을 쓰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유명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해석 기념 자료관이라고 우리 문화기점 2층에 말이야 개인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수원의 20세기에 대한 수원 출신입니다. 20세기에 인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나는 나해석을 꼽아요. 그런데 나해석을 꼽는데 수원에서 이게 관심 갖고 있느냐? 그래도 최근에 수원미술관에서 나해석 자료를 모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130주년에는 그동안 100주년은 120주년 때도 별도로 수원박물관에서 기념전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내년 130주년에는 아마 미술협회나 문예협회가 이렇게 앞장서서라도 멋있게 나해석을 시민들에게 다시 부각시키는 그런 그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려서 나해석을 다시 한번 이순옥 회장이 시집처럼 활짝 나해석에 웃는 그런 날을 기원하면서 제가 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강교 시인의 두 번째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나혜석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할까, 이제 이 문항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1번 나혜석 생애에 관련해서는 잘들 아시고 우리 앞에 선생님께서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혜석 미술 작품의 의미와 같이, 이것도 제가 미술 전공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뭐 좀 동양화를 좀 배운 적은 있어가지고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나혜석의 그림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기에 제가 올려놓은 이 세 가지 그림이 일단 제 생각에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런데 이 자화상이라는 것, 화양전 작약, 또 무희,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잠깐만요. 화령전 작약. 그 오타나 화령? 화는 니은이 아니고 리을. 화령전 작약. 화령전? 예, 저 행궁의 제사 지내는 그 간을 화령전, 그 앞에 피어 있는 작약을 보고 그랬습니다, 나혜석. 네네. 그렇습니다. 요 세 그림이 제 생각은 가장 의미가 있고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은 우리 방식의 이제 우리 당시에 이 나혜석이 살던 당시에 이제 그림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어떤 서구적 신여성의 우아한 자태를 묘사한 이런 그림입니다. 수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인물을 이 분위기 보면 어떤 이상한 이제 우울한 이런 것이 이제 보이고 그럽니다. 아까 뭐 이수록 선생님께서 이분의 그림이 다 이제 어둡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톤들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바로 이 자기 자아가 이 그림에서 표출되어 나오는 이런 것과 같은 그림이 이 자화상이다. 또 자화상이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그거는 잘 그렸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이 사진으로 보는 이 자화상, 이것이 상당히 이 깊고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화량전 작약, 이것도 앞에 있는 꽃이 이제 작약이고 뒤에 있는 것이 이 전각 이런 집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저도 뭐 이 윤복모라는 이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하고 같은 이 동인이에요. 그분도 시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같이 동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화량전 작약에 관련한 거, 이거의 컬렉션에서 현대미술 관장을 윤복모 선배가 하셨는데 그쪽으로는 과정 이런 거 얘기를 좀 다 듣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작약을 소재로 한 것 뒤에 또 이 전각을 소재로 한 이 그림이 이것도 이제 좀 어둡지만 상당히 굉장히 깊은 이런 맛이 있고 뭐 그렇다 그럽니다. 또 이제 무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여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하여튼 이 표정을 보면 이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그래서 남성의 시선이 복속되지 않는 당찬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정을 이렇게 무표정으로 했다. 이거고 또 이 다리를 드러내는 복장과 이 구두를 통해서 신여성의 활동성과 여성 해방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미술색의 의미 있습니다. 여성의 정체성 탐구, 두 번째는 사회적 제약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기 자신, 자의 표현입니다. 이 가부쟁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낸 이 화의 어떤 이 광기와 이 자아가 이런 그림에도 드러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의미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하여튼
우리 이 서양 미술의 1세대 특히 여성으로서 길을 처음 열었다 그거고요. 또 이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미술 작품을 넘어서 이런 한국 사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이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이 그림이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의 독창성입니다. 하여튼 이 당시에 이렇게 아무도 그리지 않았는데 이런 독창적인 스타일과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스케치도 있고 이렇게 좀 수목화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이 먹색과 비슷한 뭐 이런 그림들이 있고 인물화도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나중에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이 서양, 이 동양 처음에 공부한 이 국내에서 이 동양에서 공부한 이런 미술 기법에서 서양의 이제 화풍을 접목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서 후대 미술가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문학 작품으로서 의미와 가치 이것도 뭐 1세대 문학을 하면서 당시에 김일영이라든가 김명순 등과 같이 1세대 특히 여성 이 문인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고백체 소설 이런 것들이 이 가부장적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이 소설로 평가된다 그럽니다. 이 시는 앞에 선생님께서도 뭐 인용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형의 가 인형의 가 이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조 뒤에 있는 이것인데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육아의 3종 지도 이거는 사실 이제 비판하는 이런 시입니다. 상당히 당시 하기 어려운 이 용기 있는 그야말로 대담한 이런 이 상상과 또 이 문장 또 이 도발적인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보였다. 지금도 이렇게 쓰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당시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소설입니다. 어머니와 딸 같은 경우에 딸이라든가 또 다른 뭐 어머니된 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머니와 딸 이제 세대 간 대립이죠. 또 이제 구식 어머니와 이제 신식 어머니 아니면 또 이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대립 개념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 남성이 중심에 아니면 이제 구시대적 이런 이 사회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섣달 대목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뭐 명절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스트레스 당시에도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미 이 100년 후인 지금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이 선진적인 이런 이 사유와 표현하는 이런 능력을 이 마음껏 이렇게 발휘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이용 고백서 이것을 보면은 지금도 이런 의식에 사실은 갇혀 있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몇 프로 정도 한 10% 20%나 좀 달라졌을까요? 당시하고 뭐 지금하고 그런데 아주 용감하게 두발적으로 이것들을 쓰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개항을 일찍한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이제 서양 문화와 문학을 접해서 이제 배워온 그것이고요. 또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여행을 통해서 또 이제 외국의 문물을 습득해서 또 한국 이 사회에 던진 그런 문장들이다, 도발적인 문장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작품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길이라는 소설, 이런 것들 여성의 권리와 이런 자아를 탐구한 대표적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현실의 거가 이런 것들을 썼고요. 또 그 문학의 가치를 보면은 여성의 권리와 자아 탐색, 또 이 사회 비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 개인사를 넘어서 이 사회로 자기 의식을 확장시키려는 이런 것들을 앞에 미술에서도 그랬지만 문학을 통해서도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나에서 생과 복음과 이제 기념받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요. 지금 나에서 권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생각하고 기념받는 권리인데요. 이건 이제 미술, 그리고 또 문학, 또 여성 운동의 역사적 이런 1세대 페미니스트로서의 위치가 이 굉장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과 기념감 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는 우리 이 지역에서 충분한 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와 또 최린 그리고 남편과 이 관련이 되었던 사람들이 실제 이 친일 부역간의 반민족 행위자로 이미 이제 분명히 나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이분이 많은 이제 이 데이터 자료들을 보면 독립 운동을 한 것은 사실 창씨 개명도 안 했지만은 여러 번 또 이 분의 운동가로 이 국가서원 신청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지만은 그거를 수원시에서조차도 이렇게 누락시키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검토와 논의 이런 것들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미술과 음악, 예술만 가지고 기념관과 생각에 있어서는 왜냐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 지역 사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단독 일단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기념관이면 이제 뭐 미술관까지 문학관을 이제 기여해야 될 텐데 이번에 이제 자료가 그만큼 많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이제 국내 이 문학관과 이 기념관들이 이 부실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지자체의 불순덩어리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곳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제가 아는 한 군데에서는 그 중에 사실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분이 있는데 자기 문학관을 주장하다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면 유물 이런 것을 안 주니까 그리고 지역 지자체 이름으로 그 시인데요. 그 시 이름을 일단 문학가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을 놓고 다른 이제 문인들만 있는 그 지역 출신의 문인들만 문학관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기념관과 이 생각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부터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5분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우리 정인성 시인님을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기쁘게 자리를 한
수원문희협회 회원 정인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두 분의 발제자이신 김은동 시인님과 공광규 시인님의 이 나혜석에 대한 우리가 학술적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많이 또 적나라하게 연구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오늘 이 심포지엄에 나혜석의 그 인간적인 그런 내면,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 접근법으로 나혜석의 이야기를 제가 좀 쫓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토론을 좀 질문 형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시대를 살다간 나혜석이라는 사람, 인간 나혜석, 그 인간적인 나혜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 예술가가 남기는 것은 흔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남긴 게 흔적인데 그 흔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쫓아가 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바라는 나혜석이 생각하는 바람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좀 여쭤볼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나혜석 거기 거리를 다녀왔어요. 나혜석이 이렇게 손을 뻗고 계셔요.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나혜석이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따뜻한 이게 피가 흐르는가 저는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그랬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먼 발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동상이었는데요. 그냥 뭐 큰 답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수록 고모님한테 여기 토론자로 오라고 딱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나혜석님이 준 큰 선물이 아닐까 싶고요. 제 인사는 여기서 잠깐 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볼까요? 네,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김은동 시인님께 제가 따뜻한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그 나혜석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살다간 나혜석,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인물, 저항과 도전의 시대를 살다간 나혜석. 그녀는 신여성의 상징이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혜석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가 살았던 그 시대와 환경 속에서 그녀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혜석의 삶과 신여성으로서의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 좀 김은동 발제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나혜석은 경직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깨어있고자 했다. 그 다음에 여성이기 전에 한 인간이 되기를 바랬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나혜석의 생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신여성으로의 상징성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때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맞서서 불꽃을 피운 여성. 그 다음에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꽃을 피운 여성. 이렇게 두 표현으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 인간적인 나혜석은 그러면 어떤 그 예술적 삶을 살았을까요? 하는 두 번째인데요. 어린 시절에 그녀는 과연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게 어린 시절의 나혜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이렇게 읽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한 인간으로서 그런 한 여자로서 나혜석은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예.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우선 나혜석은 누구보다 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진명여고를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녔던 거죠. 그리고 나혜석은 그야말로 사랑을 일찍 느낀 사람이에요.
사랑을 일찍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 때문에 이제 이 파문을 일으키고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결국 이혼녀로서 이 자녀들과 이게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불우한 인생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예술 세계에 몰입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런 예술에 몰입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기 또 인생의 삶의 하나의 철학을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요, 예술적 나해석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나해석이 53세에 타계하지 않고 조금 더 인생을 70까지 이렇게 80까지 이렇게 살으셨다면 그녀의 예술적 한계는 우리가 53세의 나해석을 우리가 조명하면서도 이렇게 넓게 크게 조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가 더 오래 생존했다면 그의 예술적 한계는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좀 그 이혼한 이후에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 화단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문단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예술적인 열정은 김우영과 결혼할 때 조건에 내 평생 그림에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면 그 이 미술에 대한 열정이 얼마였느냐 이걸 읽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리를 가서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대가들과 교류하면서 자기의 미술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래서 그 후에 작품도 파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화풍을 지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현대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나혜성님에 대해서 시극을 제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공연도 하고 다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혜성님의 그 발자취를 오랫동안 쫓아갔었죠. 이순옥 선배님하고 저녁을 먹고 커피를 먹으면서 자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멋진 자리에서 나혜석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발제자님들의 마지막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자는 노준식 선생님 하시겠는데요. 노준식 선생님은 참고로 아드님이 일본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매너님이 또 일본 대학을 미술을 전공했어요. 일본 대학에서 매너님이. 그래서 우리 노준식 선생님이 이렇게 화가 나혜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7개월째 나혜석의 예술 세계를 문학대학에서 수강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 사회적으로는 대기업의 중력으로 계시는 분인데 오늘 토론자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 가까운 데 살았어요. 8달로 60번지에 저는 살았어요. 일가 60번지에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도 큰 집이었어요. 집안에 벽당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 집에 아마 수원시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집에서 살았으니까 돈이 좀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갔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이 집에 시멘트 만드는 회사 또 이 철골 포스코죠. 철강물 회사 또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개발 시대에 기업에서 큰 빚은 발휘 못했지만은 정보 처리 실장을만 했어요. 정보센터장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일이 있으니까는 여기 계신 시인 군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감히 낄 자격은 없어요. 근데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때 가보면은
거기에 그 엔지니어라든가 연구원들이 시인이나 문학이라든가 이게 다른 거라니까 놀랐어요. 예를 들면은 이 시대에 강의라든가 호수, 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강에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된다. 바다에도 물에도 인권이 있다. 이런 엄청난 교훈을 제가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럴 때가 신경을 전혀 못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우가 거덜나면서 저도 거덜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다니고 NGO 설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아들이 며느리가 동경예술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할 수 없이 그 동경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다닌 동경예술대학은 국립이에요. 근데 이 나혜석 작가님은 사립이에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는 훨씬 창의적이고 훨씬 예술적인 기질이 동경예술대학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내 며느리가 그림 그리면 난 지금 이해 전혀 못해요. 훨씬 말하면 그림 보고 아주 그냥 십몇 년이 되는데도 내가 그림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무식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최근에 그 이순옥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도서관 있죠? 거기 가서 나혜석에 대한 책을 이것저것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아까 김동훈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 그땐 그 길이 왜 그리 좋았던 거를 아주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게 아들의 입장은 이렇구나. 또 자식들의 입장은 남편의 입장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김진애라는 분은 말이에요. 김진애라는 분은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나혜석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혜석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보고서는 제가 편견을 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에 쓰지 않을 말로 하나 했어요. 모든 문장까지 덮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걸 바꾸고 싶어요. 나혜석의 단점은 승화시켜야 된다. 장점에 비하면 장점에 비하면은 사회적 기여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단점이라는 거는 그냥 하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토론 주제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인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먼저 나혜석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추념하고 기념해야 될 인물인가? 아니면은 그녀가 던진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줘야 할 이 시대의 인물인가? 내가 작년에 내가 그 캐스트로빌이라고 캘리포니아에 존 슈타인베 기념관이 있어요. 거길 내가 가서 봤어요. 거기 봤더니 단순히 예전의 동쪽이라든가 이런 영화 소설만 기념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존 슈타인백이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정신으로 기여를 하고 있나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특히 나혜석 같은 사람은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문제가 되는 질문을 던진 사람 아니에요? 이 시대도 저는 해결을 못했어요. 물론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고 여성 대박본도 나오고 이런 시대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경험한 지역에서 지역의 민주화라는 건 요원해요.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주들이 중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학교에 많이 민주화가 되긴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학교가 민주화가 되려면은 학교의 노조 선생님들을 왜 이렇게 핍박을 합니까? 그러면 노조가 활성화 안 되면은 어려워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노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공무원들 노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민주화가 되는데 우리는 정부만 좀 민주화가 된 것 같아요. 나라만 민주화가 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혜석은 가정화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회의 모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큰 피해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던 이소의 예일대학 교수, 예일대학 이 교수였어요.
할아버지 교수도 했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고와 삶에 이중성이 없는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는 어머니가 그렇게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타협을 할 줄 몰랐다. 다시 말하면 주위에 여기 계신 시인이나 이런 물질가들처럼 말이야.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어떤 좋은 멘토가 되거나 단 한 명이라도 말이에요. 사회에 한 명이라도 나의 세계에 네가 한 일은 큰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줬더라면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겠어요? 1935년 이후로 작품을 못 썼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리고 흉맥병자로 스스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전에 이승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속을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도 없이 돌아가신 인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나의 성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삼중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여성 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건강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달겨들다가 그걸 헷가닥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걸 이해해야지. 그걸 이해 안 하면은 이 소위 문명 시대에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또 하나는 우리 저 시인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나에서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한 예술가, 또 한 여성으로 그리고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한 인간으로 나는 인간적인 삶을 살면 안 되나요? 나아가요. 여성은 인간적인 삶을 살면 안 되나요? 여성은 그 이은혜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렇게 이은혜 편지가 아니라 뭐 대단한 시도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결혼 선언 조건이라든가. 근데 여성은 누구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또 여성이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물론 너무 제가 불리한 질문 던지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을 던지면 끝으로 나의 성은 단순히 기념하고 추모해야 될 인물이기보다는 그녀의 가정 생각이죠. 지식과 명성과 사회적인 모든 삶의 모든 걸 이뤘잖아요. 그럼 질문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해 줘야만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토론할 것이면 토론해야 되겠죠. 그 당시로 봐서는 나의 성의가 나와 같은 좀 고루한 남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을 수 있죠. 저도 제가 보스카 내려갔을 때 컷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기억이지만 또 딴 뭐 대학에 가서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은. 근데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미안하더라고요. 좋은 날 와요. 그럼 나는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나혜석 씨는 그런 대접을 받고 남을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나혜석의 정신을 말해요. 어떻게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나 이런 지방단체 정책 속에서 실천하고 계승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념관을 만드실 때 좀 과감하게 외국에 있는 유명한 거 전시관에 가지 이런 측면을 부각시켜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53세 맨 오른쪽에 있는 저한테 친분 아닌 선생님께서 개인의 예술의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회 경제의 조건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53세면은 그때 평균 수명이 이보다 한참 밑이었으니까 그렇게 적게 사실 아니에요.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유하게 우리 때부터 부유하게 살다가 또 부유한 또 남편도 만났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뭐 이혼으로 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이상 예술을 할 수 없었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김진규 교수 그 아들 얘기인데 어머니는 사고와 삶의 이중성이 없는 정직과 순수한 사람이 맞죠, 맞는데 뭐 이게 바로 이제 사무사인데 우리 노로의 이제 사무사 이런 게 나와요. 이 정직성, 이 진솔성 이런 거거든요. 사건이나 사고를 대했을 때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예술가들 문인을 가장 미워하는 게 이런 세속적 관습, 세속적 권위. 당신은 가부장인데 이런 거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문인들 뭐 이런 걸 미워하거든요. 또 하나는 뭔가 정치 권력이 미워해요. 또 종교도 더욱 미워해요. 왜냐면 이 정직하거든, 진술하거든. 이 문인들이, 예술인들이 이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것이 그런 문제다. 맞죠? 어머니는 사고와 삶의 이중성 없는 정치가 순수한 삶을 살았죠. 이 세속적 삶으로는 잘 못 살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술적으로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해서 지금도 이런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는 뭐 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나에서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대 시대 동요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현대에 필요한 동의고요. 하여튼 나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이 직선을 쭉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죠. 이제 나에서기가 이야기하고 주창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실 이제 반영되고 적용되고 이렇게 됐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이 세속 권력이 아직도 이제 이 나에서를 사실은 좀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인간적인 삶을 살면 안 되나요? 저는 뭐 된다고 봅니다. 사랑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 남녀간의 문제, 또 이런 또 이 문화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 권력의 문제거든요. 권력의 문제, 이 집단과 집단, 그 개인과 개인의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통제하고 싶죠. 사실 내 권력으로. 이를테면 뭐 자기 배우자가 또 자기 결혼할 사람이 나혜성 같은 요구를 했을 때 그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지금의 저도 뭐 그걸 수용하기는 어렵겠다. 수용하기 어렵죠.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나혜성이 사실은 이제 우물 밖으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계속 던지고 우리 사회를 계속 공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분을 이제 추모하고 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혜성의 좋은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그 사회 수준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좋은 게 너무 많지만은 지금 필요한 것만 이제 우리가 나혜성한테서 얻어가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 부원장님, 네, 양쪽에 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나혜석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 저도 정말 나혜석을 시작할 때는, 연구를 시작할 때는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이상을 나혜석에다 매진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기운도 빠지고 건강도 다치고 그랬지만은 이런 중단될 수 없는 또 누군가가 같이 이어서 또 연구해야 되는 나혜석의 얘기는 끝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하는 토론 같은 게 제가 지금 이재준 시장님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결과도 또 문자를 보내갑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소중한 시간이 정말 간단한 게 아니고 역사를 또 이어가는 중요한 한 장면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